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9월 4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398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양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네, 오늘 뉴저지 양희님 나오시고 또 오래간만에 구 커네티컷 백곰님이 이제 태극기 부대를 대변해서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 백곰 현 태극기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극기를 사랑하는 태극기입니다. 예, 드디어 우리가 이 미국 정치농장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민주 진보 이런 목소리만이 아니라 태극기 분들의 목소리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늘 꿈꿔왔는데 오늘 드디어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백곰 태극기님은 어떤 태극기인가요? 일단 우리가 태극기 입장을 좀 이해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태극기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그 인사청문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참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해왔을까? 정말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을 구해와서 참 신기반기한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봤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안창호라는 사람입니다. 안창호. 예, 뭐 저는 간단하게 언급할 텐데요. 그냥 인권위원회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국제적인 기구에서 인권을 무시당할 수 있는 소수계층 이런 사람들의 인권이 우려될 수 있으니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권고사항,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예. 이름이 국가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뭐 성소수자라든가 취약계층, 뭐 노동계층, 저소득계층 뭐 이런 사람들의 인권이 자칫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옹호하는 자리인데 와, 이 사람 시종일관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계속 국회의원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거 보고서 왜 이 사람이 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분이 지금 하신 발언 중에서 특히나 이렇게 성소수자분들에 대해서 그 편협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이다, 완성은 아니다. 뭐 1948년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뭐 김문수라든가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들과 지금 웨라이트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선택된 게 아닌가. 흠이 많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잘 것은 들을 거라고.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이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청문회를 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얘기하고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뭐 대화를 하는 건데 선을 보이는 건데 국민들한테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자리도 있지만 이런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국회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때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자기 견해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냥 피해가고 이건 제가 답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굉장히 미숙하구나.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을 국가위원장 하면 국민의힘 의원이든 민주계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 같은 곳에서 저한테 질문을 할때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혹시 잘못 봉변을 당할까 봐 피하고 이러지 말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런 인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참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또 딱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심우정 검찰총장 이 사람도 똑같은 태도예요. 얘기를 그냥 그렇죠. 안 하고 피하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아주 쉬운 거를 물어보잖아요. 어떤 생각이냐, 이런 건 어떠냐.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다 회피합니다. 거의 다. 그렇게 거부하려면은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해요. 그냥 몰래 그냥 임명장 받고 용산 그 새로 지은 무슨 뭐 연회석상이나 이런 데서 그냥 대통령하고 둘이 쎄쎄쎄 하면서 임명하지. 뭐하러 이런 걸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지나치게. 현재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법이 예, 법에 나와 있어도 좀 뜻을 가지고 질문에 대답하고 뭐 이렇게 나가서 국민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한없이 미숙하다는 거. 게다가 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는 진화론, 창조론 얘기 꺼내면서 어, 또 진화론은 과학적이 아니다 이런 거를 또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거를 또 복사하듯이 또 지금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폴리티코 소식도 한번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폴리티코에 나온 이 소식이에요.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 미국은 뭐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돼 하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알고 나라잖아요. 있죠. 어떤 종교든지 사상이든지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유의 나라인데 이걸 자꾸 한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이 안창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자꾸 모방을 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이게 바로. 자꾸 기독교 정신이나 이거를 공립학교에다가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거 주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기독교 관련된 내용을 공립학교에다가 들이밀기 위해서 만든 법이 650개나 된답니다. 올해만 들어서. 민주당에서 아, 한 수도 있는데 거의 뭐 99%는 공화기에서 제안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공립학교에다가 이 기독교 관련된 내용을 해서 어려서부터 잡아나가야 된다. 이런 사상으로 지금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플로리다에서는 공립학교에 학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목사, 채플린이라고 네. 있죠. 우리 군대 가면 군목 있지 않습니까? 군목. 그 전방 이런 데 가면은. 그렇듯이 공립학교에 목사 하나씩은 다 둬야 된다 이거예요. 막씩 갇혔을 때 양호 간호 한 분 계시듯이 군목을 둬야 된다. 플로리다에서는 이런 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텍사스와 켄터키에서는 공립학교 커리큘럼에다가 기독교의 역사를 반드시 집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과 기독교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뭐 이래가면서 그걸 주장하고 있고 또 루이지아나에서는 모세의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계명을 각급 학교 교실에 이렇게 비치해야 된다. 이런 법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이런 것을 바로 본따서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극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일련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십계명이 나쁜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정신 삼아서 그렇게 좀 바르게 살자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자는 게 내가 보기엔 태극기의 입장일 것 같아요. 나쁜 얘기 없는 거는 10계명만이 아니고 삼강오륜도 걸어놔도 되고 거기다가 금강경 불교에서 금강경도 걸어놔도 되고 다 같이 걸어놔야죠. 왜 기독교만 걸어놓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있는 예. 종교의 자유 이거를 완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인 거죠.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태극기님이 이 사람들을 좀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잠깐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야, 이번엔 실패했고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양희님 국내 소식 한번 전해 주시죠. 큰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예. 네, 최근에 민주당에서요, 전당대회에서 지난달 18일에 있었는데요, 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 국회 질의를 할 때 장관이나 그런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할 때 계엄 관련된 의견들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계엄이 뭐지? 왜 계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무슨 폭동이 나거나 그럴 때만 우리가 생각했던 단어인데 왜 지금 한국이 멀쩡하게 느껴지는데 왜 자꾸 계엄이 나오지 하면서 계엄이 또 뭔지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참 먼저 이거를 읽기 전에요. 제가 이거를 좀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저 위에 그 애드레스가 나오죠. yoalc.tstory.com 하고 228 어떤 분이 이걸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카피를 해왔고요. 이거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한테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비상 상황에서 발생되는 특별한 조치인 거예요. 군대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 정부를 대신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리고 계엄령은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반란, 대규모 폭동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발동된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사당국은 치안 유지와 공공 질서의 수호를 위한 폭넓은 권한을 갖게 되며 일부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반국가 세력의 계엄령 발언 일파만파 뭐 야당이 실성했다고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 반응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이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계엄령이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기 전에 이런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 조현천 기무사 양반이 네. 만든 그 작전, 그리고 그 사람은 미국으로 도망쳐서 우리가 또 방송에서 또 미주의 활동가들이 그 조현천 찾아내야 된다고 막 같이, 네, 예, 막 아주 그랬었죠. 노력했죠. 예. 지금 그때도 상황이 사실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고 또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요 30%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역대 80 몇 년도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아주 최저의 지지율이래요. 참 대단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조금 여당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여당의 그런 행보가 수상쩍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금만 더 계엄령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게요. 계엄령에 두 가지가 있대요. 비상계엄, 경계계엄. 그리고 비상계엄은 이렇게 전쟁, 내란, 외부의 무력 침공 등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발동되는 거를 말하는 거고, 경계계엄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발동되며 비교적 군사적 요건이 낮고 법 집행의 주체는 여전히 민간 경찰이지만 군이 협력하여 치안 활동을 보조하게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모든 계엄이 상황이 되면 군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컨트롤한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군에 의한 사회 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될 시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좀 이거를 들으면 좀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출판 언론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예전에 그 군사 정권일 때라든가 그때보다 많이 발전돼서 물론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전과는 물론 조금씩 요즘은 좀 걱정은 되긴 해요.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온라인상에다가 자기의 의견을 내고 그럴 때 뭐 잡혀갈 거라고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도 무슨 그런 걸 고발을 당하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도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뭐 폭행을 당했다, 뭐 죽었다, 아니면 뭐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분명히 세상이 조금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아직도 우리가 옛날하고 다를 바 없이 이런 걸 걱정해야 된다는 게 조금 진짜 비정상적인 시대에 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엄령의 역사적 배경이 지금 여기서 나와요. 밑에 보면 군인들, 박정희 대통령도 보이고 전두환 대통령도 보이죠. 네. 혹시 태극기님은 계엄이 있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본인이 몇 살 때였는지. 어렸을 때고 저 뭐 박정희 정권 때 있었잖아요. 예. 예. 네. 아, 참 답답한 얘기죠,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 계엄에 관한 얘기가 오가고 이런다라는 건 너무나도 슬픈 얘기죠, 사실은. 예. 저는 네.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박정희 시대의 계엄을 이렇게 라디오 같은 데서 겪었는데 뭐 치골이고 너무 어리니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약간 스산해요. 게다가 전두환 계엄령 때는 제가 이제 하숙집에서 1학년인데 이제 2학년, 3학년 형들이랑 같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제 그 TV로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음. 예, 흑백 TV로.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어느 정도는 아는데 아주 좀 무섭고 불안하죠, 굉장히. 예. 뭐 그런 거를 겪었고, 물론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서 어떤 일이 나는지 알았지만 그 당시는 뭐 막 뭐 북한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러니까 저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우리나라가 안정되는 게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TV에서 나오는 대로. 근데 여하튼 스산하고 그냥 군인들이 그냥 끌고 가서 때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전에 행동하듯이 뭐 맞을 짓을 안 하고 죄를 지지 않아서 그냥 행동하는데 갑작스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야 설마 우리가 누가 우리를 잡아가서 때려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우리가 하다가 계엄령이 떨어져서 법적으로 군인들은 명령받으면 그냥 실행하는 거거든요. 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때리고 끌고 가고 고문하고 죽이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우리 자신들한테 닥칠지, 우리 또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닥칠지 예상 못하죠,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염사들 씨랑 우리 태극기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엄령에 대한 그 기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예를 지금 예가 아니라 실제 발생했던 대한민국의 계엄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세 번의 계엄이 있었고요. 맨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5.16 혁명이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군사정변.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실은 그때 군사 정부를 세우는 계기가 됐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개정했던 1972년에 그때는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그런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그때 생각해 보면 저는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그 굉장히 그때지만 나중에 그 계엄 당시가 어땠다 그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반대되는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박정희 정권에서 탄압하고 또 생명을 앗아갔는지 그것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양희님이 한 애기였을 사람 때 저는 이제 그럼 네, 초등학생 네. 오빠였네. 아유, 네. 예, 저는 저 때 초등학생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 전혀 기억이 없죠. 예. 그리고 5.18 강주 민주화 운동 1980년도 저 때는 저는 아마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전혀 몰랐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강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었다는 거 정말 몰랐다는 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되게 슬펐어요. 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잘 자랐구나. 이게 좋은 건가? 그냥 그러면서 약간 좀 많이 놀랬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뭐 5.18 민주화 운동은 더 이상 필요도 없을 만큼 지금은 많이 알렸잖아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고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뭐 하나회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영화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참 아카데미에 그 출품한다는 얘기 있던데 그게 꼭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됐어요, 그거. 결정됐어요? 너무 깊은 한국 영화진흥공사에서 네. 그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됐어요. 아, 되게 음, 깊은 소식이네요. 음. 네. 어쨌든 이렇게 계엄령이라는 거는 평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보듯이 정권을 엎으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령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이 됐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논의됐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 측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기 위해서 이런 꿍꿍이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비상계엄 그러면은 국민들의 안전 위협이 있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비상계엄 국민의 그러면 안전을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거구나 생각되는데 보면은 그럼 북한군의 위협이 있을 것 같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북한군을 막아야 될 군대를 수도로 끌려 들여가지고 자기 정권을 잡는 데 사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비상계엄은 다 독재자들이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사용한 것이라고밖에는 우리는 뭐 겪은 게 없죠. 그 그렇죠. 말고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을 도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끄떡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딴 거는 뭐 여러 문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 눈을 딱 그렇게 끌었던 게 뭐냐면 계엄 준비 단계에서 공권력 붕괴로 인한 사회 질서 혼란으로 국민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결국은 보수 언론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제언하고 보수층 및 경제 단체에서 동조를 받는다겠죠. 그리고 행자부 등 여타 정부 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군사적 조치 필요성에 대해 반미 중일 사전 교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미친 거죠.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용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필요하면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말로는 한반도 안정이래지만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예, 거잖아요. 한반도 안정 아니고 반발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의 그런 거 반발을 힘으로 무력으로 막기 위한 거라고밖에는 안 그런 되죠. 예, 거죠. 예. 그리고 오른쪽 옆에 보면 여기에 또 빨간 줄 쳐 있는 게 탄핵 심판 선고일부터 D-2일부터 그러니까 2일부터라고 돼 있죠. 선고 이틀 예. 전에 계엄을 그쵸. 발표한다. 네. 지금은 보수들조차도 우리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인 친일과 지금 독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마가 아니라 현실이 됐잖아요. 분명히 독도에 대해서 일본에게 공동 관리라든가 어쩌면 그 이상의 약속을 더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냥 윤석열을 내려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일보가 몇 번에 걸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정말 보수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요거는 계엄령 발생 시에 서울 시내에 어떻게 병력을 추가할 건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거고, 어쩌면 이때 이 계획을 세웠던 데 관련한 사람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직에 지금 꽂아놨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이 예전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걸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생각해도 그렇죠. 될까요? 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겁이 나는 거죠. 진짜 예. 어떤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계엄령의 법적 근거와 발동 절차.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게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여당 국회의원들은 나와서 국회의 동의 없이는 계엄령 절대로 발동할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계엄령을 발동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국회의 일을 통제해야 하며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거나 철회를 요구하면 계엄령은 해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계엄의 발 새 사령관이 한남동으로 불려갔다는데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새 사령관이 누구냐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질의를 받으러 청문회하러 나온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요. 지난 2일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간으로 이분들을 지금 불러들였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두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거에 더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요. 전 충안고 친구 몇 명 있어요. 합수부장은 검찰과 군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군사경찰, 방첩사 등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을 전방위적으로 조정 통제하며 내란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인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SNS 통제와 사이버 범죄 수사도 합수부장 관할이다. 이 합수부장은 전두환 대통령이 맡았던 12.6 단시예요. 그 보직이었어요. 그리고 또 위에 나오지만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는 거고요. 또한 합수부는 집회 및 시위 주동자 등 계엄법 위반 사범을 색출 및 사법 처리하고, 야당이 제적위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반정부 정치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집중 검거함으로써 국회의원 정족수가 국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하도록 유도하는 임무도 맡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듯이요. 국회의원들을 집 밖에 못 나가게 한다든가 다 끌고 가서 어디에다가 처박아 놓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무슨 방법을 써서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도록 의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요직에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요. 얼마든지 계엄령의 해제를 국회의원들이 의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우리는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계엄령이 설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관심을 갖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희님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봤고, 태극기님 나오셔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